네, 코스피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가 유령처럼 등장하는 AI 거품론에 흔들리면서 변동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새 정부 들어서면서 2,700선에서 4,200까지 올라 너무 오른 것 아니냐는 불안감도 있는데요. 보름 앞으로 다가오는 2026년 어떤 투자 전략을 가져가야 할지, 어떤 종목을 주목해야 할지 조재환 채슬리 투자자문팀장 모시고 들어보겠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자, 이 주식시장 한참 올라오다가 다시 4,100선 아랫선으로 떨어졌는데 조금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주말 뉴욕 증시에 영향을 받았나요? 오늘은 좀 시장이 좀 약합니다. 오늘 변수는 뭔가요? 네, 지난주 금요일 코스피 야간 선물도 큰 폭으로 하락해서 빠졌었는데요. 예. 이유는 아무래도 오라클과 브로드컴의 실적 발표가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다. 실적 자체는 좋게 나왔지만 예. 시장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면서 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지난 금요일 미국장에서 5.1% 하락을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영향으로 오늘 우리 시장도 큰 폭으로 하락해서 시작을 했지만 네. 대부분의 수급들이 다른 쪽으로도 좀 변환이 되면서 예. 낙폭을 많이 줄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주초 시작을 조금 약하게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코스피가 지금 전반적으로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상승세 분위기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코스피 한때 4,200까지 올라간 게 이거 너무 부담스러운 국면 아닌가? 이렇게 좀 걱정을 해야 되나?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일단 체급이 올랐다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체급이. 예. 네, 우리 시장의 체급이 올랐다는 표현을 제가 하고 싶은 게요. 네. 과거에 코로나 시기에 저 고점이었던 2,600을 한번 돌파를 했었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 올해 들어서 다시 고점이었던 3,300을 돌파를 합니다. 물론 정부의 정책 영향도 있겠지만 뭐 반도체가 하반기에는 많이 오르면서 이러한 지수 상승을 이끌었었는데요. 예. 외국의 같은 경우도 보면 미국도 AI 대형주들의 중심이었다가 지금 그 수급이 다른 중소형주로 많이 퍼져나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계속해서 뭐 배당 소득 관련해서 뭐 네. 25% 물론 30%가 최고 세율이긴 하지만 예. 배당 소득으로 1년에 50억 받는 사람이 0.001%라고 하니까요. 네. 실제로 일반 국민들에게 체감은 아마 배당 소득 25%가 될 겁니다. 대부분에 적용되는 분들은 예. 많이 떨어지는 거죠. 예, 배당 맞습니다. 소득세가. 그래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이런 부분도 있고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상속세 관련해서 원래는 비상장 주식으로만 납부를 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 상장 주식으로도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상장 주식으로요? 그게 예. 어떤 변수가 되는 건가요? 결국은 예. 지난번에 뭐 삼성가에서 이래서 상속세를 긴 기간 동안 납부를 하게 될 때 이 예. 비상장 주식으로 납부를 해야 되는데 상장 주식으로 납부를 할 수 있게끔 바뀌면서 네. 지난주 같은 경우는 한질칼 같은 경우가 예. 장외까지 포함해서 상한가를 가기도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계속해서 정부가 시장을 건전하게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하는 것이 지금 눈에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의 고평가다라고 하는 거는 약간 반도체, 결국 아까 말씀하신 AI 거품 논란하고 묶여서 이야기가 나오는 거지만 네. 우리 시장이 지금 4,100, 4,200을 왔다 갔다 하지만 외사들은 지금 코스피의 상단을 5,000을 보고 있거든요. 근데 5천이요? 네, 근데 결국 5,000이라는 이유는 예. 과거에 일본 아베노믹스 때 시장 건전화를 하고 나서 예. 일본의 PBR, 니케이 225의 PBR이 올랐던 것처럼 한국도 비슷한 PBR을 적용을 하면 우리나라도 지금 5천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처럼 네. 우리 시장이 지금 고평가다라고 이야기하기엔 아직 이른 것 같다. 네. 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네요. 전반적인 상황이 우리 증시의 체급이 올라갔다. 예전에는 뭐 라이트급, 경량급이었다면 한 미들급 정도로 이제 올라왔다. 이렇게 좀 봐야 된다고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외국인 투자자들 지난 11월에는 굉장히 주식을 많이 팔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달 들어서는 조금 달라진 것 같긴 한데 요즘 어떻습니까? 이게 환율이 좀 굉장히 외국인들 투자를 어렵게 만들까요? 수급 동향은 어떻습니까? 환율이 오히려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서두에 유리해요? 말씀하신 것처럼 12월에 들어서는 지금 오히려 3조 정도 순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이달 들어서는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원달러 차트로 변형을 해서 코스피를 보게 되면 지금 한국인들이 보는 일반 원화 기준 차트는 상단이 많이 올라간 것처럼 보이지만 원달러 차트로 바꿔서 보게 되면 21년 고점 수준에서 아직 코스피는 머물고 있거든요.
달러, 원달러 환율이 워낙 높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래프에 보시는 것처럼 21년 고점 수준에서 머물고 있기 때문에 아직 외국인들의 수급은 더 들어올 여지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게 한 가지가 있고요. 예. 그리고 정부에서 계속해서 또 하나 노력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내년이 되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외국 증권사의 계좌로 한국 주식을 사고 팔 수 있게 되거든요. 네. 이게 지금 한 2년에 걸쳐서 바뀌는 겁니다. 지금이 25년이니까 네. 24년만 해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한국 증권사의 계좌가 있었어야 하는데 예. 그 한국 증권사의 계좌 개설을 하기 위해서는 법무부에 서류를 제출하고 예. 법무부에서 승인을 내고 외국인 투자자 등록증을 발급받은 다음에 한국 증권사의 계좌를 발급하면 굉장히 복잡한 절차가 필요했었거든요. 네. 근데 올해는 법무부의 승인받는 절차를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증권사가 할 수 있게끔 조금 간편하게 한 다음에 했었는데 이제 내년 1월부터는 어떻게 되냐? 예. 아예 그런 절차 필요 없이 기존의 외국인들이 갖고 있는 해외 증권사 계좌를 할 수 있도록 처리를 한 겁니다. 이게 이렇게 되는 이유가 예. 우리나라가 뭐 내년에 세계 국채 지수에 이제 편입이 되는 것이 확정이 되기도 했고요. 예. 그리고 올해 7월 15일에 발족됐었던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TF 네. 이게 지금 올해 로드맵을 다 만들어내기로 이야기를 했는데 예. 그 MSCI 선진국 지수에 저희가 편입을 못하는 이유가 외국인들의 투자가 용이하지 않다. 불편하다. 이런 내용들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관련해서 우선 첫 번째는 내년부터는 외국인들이 간편하게 네. 국내 시장에서 매매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여지는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네요. 예. 이제 투자 절차가 조금 간편해진다. 그런 면에서 투자가 조금 유리해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요. 자, 내년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 2026년 얼마 남지 않아 곧 2026년이 되는데 굉장히 강세장이 지속될 거다. 아까 외국인 코스피 5천도 본다 그러는데 근데 경제 상황만 보면 어떤 전문가는 또 뭐 코스피가 3천 선으로 밀릴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 뭐 이렇게 분석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여의도 증권사들의 내년 전망 밴드를 보면 예. 거의 1000포인트 위아래로 밴드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렇게 워낙에 급격하게 지금 올랐기 때문에 네. 하단을 뭐 3,500, 3,600 선으로 잡을 수뿐이 없는 것도 이해는 합니다. 네. 다만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보고 있냐면 네. 내년 상반기까지는 괜찮겠다. 상반기까지는 네, 괜찮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괜찮고 내년 하반기에는 조금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왜 그런가요? 보통 내년이 미국 대통령 2년 차입니다. 중간 선거가 있는 해인데요. 아. 중간 선거가 있는 해에는 미국 시장이나 한국 시장이나 항상 지수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중간 선거 때는요. 네. 오, 그래서 네. 뭐 요새는 인터넷이 하도 발달을 해서 대부분들 아시겠지만 보통 3분기가 미 연방 정부의 회계 연도가 끝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중간 선거를 앞두고 여당 측에서도 예. 강하게 예산안 협의를 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예. 보통 중간 선거 때는 지수가 좋지를 않은데 예. 지금 현재 상황을 보시면 그동안 올랐던 반도체로의 수급이 예. 반도체에서 조금 조정을 받으면서 나머지 섹터들로 많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반도체 투자가 조금 줄면서 다른 쪽으로 가고 있다. 예. 약간. 요새 많이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반도체 인버스가 뭐냐 그러면 다들 이야기하시는 게 바이오. 네. 네. 그래서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대부분 또 바이오 섹터여서 예. 최근에 시장에 코스피가 조정을 받을 때 코스닥은 오르는 상황들도 왕왕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는 네. 지금 이런 반도체 조정이나 이런 시기에 코스닥이 내년 4월 정도까지는 좋을 것 같다. 내년 4월까지는. 네. 그리고 또 하나 좀 26년 전체 전망이니까 예, 예. 뭐 하반기도 말씀을 드리자면 네. 하반기에 조정을 하다가 11월 정도서부터는 다시 시장이 좋을 거다라고 판단을 하는데요. 11월 왜 네. 특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26년 11월부터는 시장이 좋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네. 1962년부터 미국의 중간 선거 때 네.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제 80년에 시작했으니까 1981년 2년부터 미국의 중간 선거 시기를 보면 네. 항상 중간 선거가 있던 11월부터 향후 6개월 동안의 평균 지수 상승률이 미국이나 한국이나 동일하게 15% 올라갑니다. 그래요. 중간 네. 선거가 있던 해에 11월부터 6개월 동안.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내년 11월, 그러니까 연말부터 해서 그 다음에 4월 정도까지 한 6개월 정도는 지수가 15% 평균적으로 오르더라. 예. 그래서 내년 시즌을 정리를 하자면 네. 내년 4월 정도까지는 코스닥의 상승세가 이어지고 네. 하반기 들어서 좀 조정이 있다가 내년 연말에 다시 랠리가 시작이 될 것 같다. 네. 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이오에
AI 반도체주에 몰렸던 수급이 조금 다른 곳으로 옮겨가고 있다. 그러면서 코스닥 우리도 말씀해 주셨는데 뉴욕 증시까지 좀 포함한다면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인데요. 바이오 반도체주들은 그러면 앞으로 지금까지 온 그 주도주에서 조금 멀어질까요? 아니면 계속 좀 괜찮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반도체 관련 데이터들을 보게 되면 디램의 재고가 평균적으로는 한 9.5주, 그러니까 7월 정도 때 디램 재고가 9.5주였거든요. 네. 재고가 남아있는 양이. 근데 지금 3주 정도뿐이 안 됩니다. 재고가요? 네, 네. 그만큼 지금 쇼티지가 많이 나 있는 상태고, 뭐 27년까지 납품해야 될 모든 물량들은 지금 다 가득 차 있다, 주문이 가득 차 있다라는 내용들도 있기 때문에 예. 반도체는 이번 오라클과 브로드컴의 실적에서 봤듯이 계속해서 성장할 겁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가파르게 오른 이후에 약간 조정이라고만 생각을 하시면 되고 네. 여기서 다시 고점을 찍고 뭐 계속 하락을 한다든가 이런 개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반도체 AI 관련 반도체 기업에서도 뭔가 우리가 조금 차별화를 찾아낼 수 있을까? 옥석가리를 좀 해본다면 가능합니까? 예. 지금 예전에 예. 금광을 캐러 갈 때 사람들이 금광으로 다 갔을 때 돈을 번 사람은 금을 캔 사람들이 아니라 결국 청바지를 파는 청바지. 사람이었다. 네.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요. 네. 네. 지금 데이터 센터가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예. 거기서 발생하는 열을 냉각시킬 수 있는 네. 네, 인프라 예. 그쪽하고 예. 그 지금 전력하고 관련된 내용도 2028년 정도가 되면 피크 시간에는 쇼티지가 날 것 같다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2028년에요. 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반도체 제조하고 관련된 주가들은 이미 많이 밸류에이션을 목에 찼고 여기서는 판단하기 어렵다라고 하면 네.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인프라들을 제조하거나 납품하는 회사들을 한번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데이터 냉각일 수도 있고 전력 기기일 수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인가요? 예, 맞습니다. 네. 자, 내년에는 미국 시장도 많은 변수가 있습니다. 미 연준 의장이 5월에 교체가 되죠. 아까 말씀한 11월 중간 선거가 있는데 그러면 이 중간 선거가 있다면은 전체적으로 아까 시점과 종목 이런 걸 감안하면 좀 어떻게 그러면 투자 정확하게 전략을 이렇게 세워야 될지 모르겠네요. 우선은 제가 2달 정도 전에 나왔을 때 네. 내년 시즌에 영업이익 전망치가 제일 많이 오른다라고 말씀드렸던 거는 213%가 오른 이 반도체, 2차 전지 쪽이었거든요. 2차 전지가 내년에 가장 영업 실적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지금 전망치가 나오고 있는데 2달이 지난 지금 예. 2차 전지 쪽이 330%입니다. 내년 이렇게 올라갔어요? 네, 내년 영업이익 전망치가 올랐고요. 예. 그래서 이 2차 전지 쪽도 괜찮고 네. 화학 쪽도 내년에 120%대, 후년에는 지금 80%대 네. 계속해서 영업이익 전망치가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화학은 조금 색다르네요. 그동안 예. 화학이 상당히 지금 산업 업황이 좀 안 좋을 것으로 이렇게 짐작이 예. 되는데 그렇지 않나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반도체도 이야기하자면 반도체도 내년에 한 90% 정도 영업이익 전망치가 오를 예상이거든요. 예, 반도체도.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2차 전지나 화학 업종, 네. 반도체 쪽 이 섹터로는 이렇게 한 3가지 섹터를 보시면 어떨까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화학이 좀 좋아지는 이유 왜 좋아질까요? 아무래도 시클리컬이기 때문에 반도체도 보시다 경기, 보면 예. 네, 3년 정도마다 반도체도 계속해서 정고점을 회복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거하고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아까 코스닥이 이제 조금 좋을 것 같다고 했는데 정부도 뭐 코스닥 활성화 방안을 지금 강구한다고 합니다. 그런 방안이 좀 나온다면 아까 이 코스피가 그동안 달아오른 정책 친화적인 요인으로 올랐습니다만 그것도 좀 큰 원동력이 될까요? 코스닥 활성화 방안? 지금 비슷한 예가 예. 2017년 12월 말에 있었거든요. 2017년 12월 말이요? 네, 2017년 12월 말에 무슨 예가 있었냐면 그때도 또 공교롭게 트럼프 대통령 일기였습니다. 네. 그 당시에도 코스피가 1월부터 9월까지 18% 오르는 동안 코스닥이 3%뿐이 못 올랐었거든요. 네, 네. 근데 4분기에는 반대로 코스닥이 네. 코스피 3% 오르는 동안 코스닥이 22%나 오릅니다. 네. 그러고 연말에 뭐가 나왔냐면 예. 2018년에는 코스닥 활성화를 하겠다. 네. 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 다음 해 1월에도 코스피가 코스닥보다 한참 저조한 성적을 보이고 오히려 코스닥이 크게 오릅니다. 네. 그런데 예. 그때와 지금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예. 그 당시는
코스닥의 체질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네. 정책적으로는 계속 밀어주고 있으나 네. 코스닥에서 자체적으로 실적이 개선이 되지 못하면서 이런 아쉬움이 있었는데요. 네. 지금은 앞에 말씀드렸던 2차 전지가 내년 영업이익 전망이 올라가고 예. 그리고 금리 또 하나 중요한 건 지금은 금리 인하 시기인데 네. 금리 인하 시기에 가장 많이 오르는 섹터를 말씀을 드리자면 보통 바이오입니다. 바이오를 듣는데. 네. 네. 그리고 바이오 관련돼서도 최근에 빅파마하고의 계약건들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어서 결국 코스닥의 펀더멘털이 좋아지고 있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예. 정책과 기업의 실적에 맞물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지금의 이런 코스닥 상승세가 코스피보다 훨씬 더 아웃퍼폼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주간 증시 전망 지금까지 조재환 최슬리 투자자문 팀장이었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